예, 안녕하세요. 어저께가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일이기도 하지만 천안함 15주기도 하죠. 저는 천안함을 보면 저들의 그 여론 조작, 세뇌, 심리 공작 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결과 때문에 우리가 복장이 터지지만 이것은 결국은 저 더불당 혹은 종중 카르텔의 여론 조작, 심리 조작, 그들의 태세, 여기에 이재명의 어제 재판 결과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1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3월 26일 이날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어저께면 이제 150주년 탄신일이죠. 이 평양 것들은 숫자에 얽힌 사연을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35주년쯤 됩니다. 예. 그 3월 26일 2010년 아마 운함을 굉장히 증오하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일을 저질렀다고 봐요. 저는 6.25도 그 소련과 김일성이 정한 숫자라고 보거든요. 625가 스탈린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 소련이 그 테레비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주사선의 숫자가 625고 스탈린은 그것을 테레비를 이제 뭐로 생각을 했냐면 그 소련 인민의 영혼과 뇌수와 정신을 장악할 수단으로 봤습니다. 궁극적 수단. 네. 아무튼 우남 탄신일에 맞춰서 복침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천안함을 생각하면 이제 그 박선원이 연상이래요. 민주당 박선원. 예, 곽종근으로 하여금 이상야릇한 진술을 하도록 총괄지휘한 박선원이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박살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선원은 천안함 때 미 브루킹스 연구원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사랑에 홀딱 빠져있던 오바마 행정부였죠. 북핵에 대해서도 꼬리 말고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를 주장했던 정부죠. 육자회담 외교 노름을 하면서 베이징에 매달려서 북핵 해결해줘, 북핵 해결해줘 연불만 외웠던 그 정부입니다. 이 오바마 정부는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딱 잡아뗐어요. 여기 보면 북한이 침몰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이유가 없다. 또 커트 캠벨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다음에 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 북한군에 의한 어떤 특이 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클린턴 북한 잠수함의 침몰이라는 질문에 I have nothing to say. 언급할 게 없다. 그 다음에 가정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했다는 진실을 이제 만약에 오바마 정부가 암시하거나 인정을 하면 한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것을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한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원 명함을 들고 있던 박선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속내를 악용을 해서 천안함 루머를 사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을 했어요. 봐, 미국도 누가 한지 모른다잖아. 그런데 한국 MB 정부는 왜 북한이 했다고 하는 거야? 구린데 있어? 이 사람이 천안함 루머 퍼뜨리는 그 체계적인 책을 썼을 때 그 주요한 필자 역할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박선은 일단 스펙이 좋잖아. 그 청와대 근무했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악랄한 말로 이렇게 박선원이가 딱 저어놓으면 천안함 괴담이 물꼬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인간들이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죠. 그 이머시기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 연구하는 재미 물리학자는 산화 알루미늄이 생긴 걸 가지고 폭침의 증거라고 하는데요. 폭발할 때는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개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폭발에 따른 뭐 화학적 변화 이거 전공자가 아니에요. 반도체 소자에 갈륨을 쓰면 좋냐, 뭐 실리콘을 쓰면 좋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했다는 실험은 자기가 알루미늄 쪼가리를 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댔다가 찬물 한 15도 되는 찬물에 집어넣어서 산화 알루미늄 안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폭발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버블젯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급속하게 응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응축을 하니까 단열 압축을 하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 폭이 막 1000도, 2000도 폭이라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폭이. 그러면서 산화알루미늄이 아주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시간되고 한 7, 800도 되는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댔다가 또 시간 가지고 슥슥 저 찬물에 잠깐 한 15도 되는데 집어넣었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뭘 모르고서 막 이렇게 지은 거야. 이승머식이었는데 내 이름도 까먹었다. 미국 대학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파편에 달라붙어 있는 아주 작은 부착물에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동해안 멍게가 왜 천안함 파편에 있냐. 근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게랑 관계가 없는 해양 미생물이거나 뭐 어떤 부착물인데 이게 멍게 느낌을 준다 그래가지고 멍게 괴담까지 만들잖아. 이게 한겨레가 그건 또 받았죠. 악랄해요. 또 심지어는 일부 장병과 장교가 배를 음모에 의해서 배를 폭파시켜 동료를 죽이고 숨어서 살고 있다. 혹은 구조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런 악질적 괴담까지 해서 굉장히 심리적 충격받았어요. 그 살아남은 장병들이. 그럼 자기들이 살인자가 되니까. 음모 살인자가 되니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죠. 여기 나오는 이런 노트북도 많이 안 쓸 때입니다. 이 PC,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을 쓸 때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PC 이메일 게시판을 잘 쓰지 않을 때예요. 2010년이면. 게시판과 트위터는 완전히 친북, 친중 운동권 세대가 장악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천안함 괴담은 무섭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 지평에 완전히 멍들어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북한 소행이 아니다가 8, 90%까지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학은 중국으로 통하죠. 네, 자교모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반중 집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11시 명동중앙우체국 앞입니다. 내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쫑이 나게 됐는데 권영세를 쥐어패는 집회죠. 삼각지역 5번 출구. 그리고 이 집회 후에 권영세의 핵심 표밭인 동부이촌동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권영세의 핵심 표밭을 흔듭니다. 저는 11시 반인데 저는 삼각지역으로 출격합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천안함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저들이 이 거짓, 선동, 세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천안함 괴담의 근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오바마 정부의 황당한 입장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오바마 정부는 최소한 이런 발표는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간접적 정황 증거에 의해서 이때까지 거듭 도발을 해온 북한 등 적대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뭐 이 정도 발언은 해줬어야지. 근데 아까 그 어감을 보면 우리 몰라. 북한이 했다는 증거 없어.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건 한국의 등짝에 칼을 꼽은 사건이에요. 그걸 박선원이가 악랄하게 이용을 한 거지. 그리고 오바마가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중국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저쪽 진영은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정보전 심리전을 펼쳐왔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 통수치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통수친 케이스라고. 천안함 괴담이 그렇게 퍼졌던 건.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대세몰이와 거짓 선동은 안 먹혀요. 여러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이 통수 안 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스마트폰,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중동, 한오경, 지상파, 종편의 세뇌가 안 먹힙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버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깃발, 아이콘, 상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거짓 정보, 세뇌, 심리전이 안 먹히는 거예요.
셋째는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입니다. 포괄적 한미동맹, 반중,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같은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자유공화 관점으로 우리들이 중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때 일어났던 그 탄핵 소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미중 대립 신냉전에 따라 미국발 메시지가 종중에 도움이 될 일이 없죠. 미국은 이제 어버버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야릇한 행태를 보이던 오바마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화끈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덕분에 미국은 한국에 관해서도 더블당 및 그 배후 세력을 사실상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동지로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특별한 운명 때문에 미중 대립의 뒷면은 바로 한중 대립입니다. 신냉전은 미국의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돕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냉전은 우리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우리랑 중국이 좀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강해지고 자리를 잡으면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보고 우리가 약해지면 중국이 우리를 위성국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뭐 명확한 거죠. 우리가 강해지면 북한 급변사태 찬스 오면 북한 자유화되는 거고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사회에 이 친중 종중 카르텔이 지배적이 되면 우리는 중국 위성국가가 되는 거고 그거예요 딱. 그래서 신냉전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미국 비즈니스를 우리가 돕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어제 이재명에 대한 이 황당한 판결인데 이거 이제 그 사법부 내부가 좀 내부 정화, 내부 숙정을 해야죠. 뭐 개판됐다는 얘기 아니야 사법부가. 안 그러면 사법부 사람들 다 법관 벗고 이제 참 쪽팔리는 그런 직종을 택한 셈이 된 거죠. 어제 이재명에 대한 이 황당 판결은 이재명의 승리인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더블당의 패배라고 봅니다. 이 더블당의 승리가 되려면 이재명의 승리가 더블당의 승리가 되려면 앞에 꼽은 네 가지 요소가 다 성립을 안 해서 다 거꾸로 뒤집혀 있어가지고 국민을 이 기세를 타고 국민을 그 심리 공작, 세뇌 공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 다 거꾸로 뒤집혀야 돼요. 첫째, 국민을 개돼지로 세뇌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윤 대통령이 겁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야 돼요. 셋째, 태극기 시민이 생무식한 상태에서 극심하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야 돼요. 넷째, 미국의 친중 세력을 어여삐 보고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넷 다 거꾸로잖아 지금. 그래서 이재명의 승리를 더블당의 승리로 확장을 못 시켜요. 이걸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심 재판에서 반칙 승리한 이재명은 더블당과 친중 카르텔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방탄복을 괜히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을 얹어버릴지 혹은 이미 절반쯤 버렸을지도 모를지 또 당내 반 이재명 운동권 세력이 급팽창해서 이재명을 버릴지 그다음에 혹은 국내의 컴컴한 지하 세력 지도부가 이재명을 버릴지 뭐 이런 거가 다 미정 상태로 걸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 이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죠. 저쪽 진영만 따져도 삼면초가예요. 우리 말고 저들 내부. 현재까지 이재명은 온갖 수단, 그게 뭐 돈인지 뭐 영향력인지 커넥션인지 모르겠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모두를 누르고 이 사고가 안 나게 장악하고 있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죠. 뭐 저는 재판부 구성이 이상 야릇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번 판결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게 일종의 뭐 정신승리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혹시 너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 안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리면 그게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안 가두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내리면 중국 공산당 더불당의 반이재명파 또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내 지하 세력 지도부가 이재명 제거를 결정하고 실행한 거다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그리고 그 정도 재판부면 재판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못한다.
뒤에 다 손 들어가 있다라고 전 보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중국 공산당 그리고 더불당 내 반 이재명파 그 다음에 이 지하 컴컴한 지하 세력의 지도부 여기가 이재명 제거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재명은 결사적으로 이걸 다 손을 써가지고 재판부를 손을 써서 얽어매고 있다는 뜻이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친중 카르텔이나 소위 진보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더불당과 친중 카르텔은 이재명의 마술을 벗어나야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 대통령을 깃발로 삼은 자유공화 진영이 무섭게 성숙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복귀하고 또 우리 자유공화 진영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면 판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지평이 달라. 그냥 기후대가 말하자면은 그냥 뭐 한대에서 열대로 바뀌는 거예요. 에코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당이 이걸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통을 겪더라도 지금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쟤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가 실패한 거야. 이재명이 워낙 손을 잘 써가지고 장악을 해서 그런지 중국 공산당이 무기력해서 그런 건지 더불당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무기력해서 그런 건지 지하 세력의 지도부라는 게 이미 다 와해돼 갖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이게 저들 자신이 실패한 거지 이재명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 전 봐요. 이재명의 온갖 술수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전 봐요. 심지어 저는 약간 좀 소설 같은 생각이지만 뭐 어쩌면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의 키맨들도 구워 삶았지 않냐. 혹시 뭐 이재명 관련된 어떤 이재명을 지지하는 어떤 지하 세력이 운영하는 말 못할 사업체가 중국의 챕터를 갖고 있고 그 챕터가 중국 그 마피아 사마페랑 연결돼 있고 그 사마페가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기름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뭐 그런 소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재명의 지금 형세와 1956년 김일성의 처지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1956년은 김일성의 시간이었습니다. 1956년 2월 25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소련 공산당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을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이 비밀연설 녹음 테이프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때 카세트가 아니라 릴이죠.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이 큰 홀에 평양체제의 범털들을 뭐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이 테이프를 개봉을 뜯어가지고 플레이를 해요. 그 내용은 그 즉석에서 이제 그 통역하고 그 내용은 스탈린 격하지. 그런데 이 달코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귀에는 그게 뭘로 해독이 돼요? 그 메시지가? 야, 일성이 날려라. 그렇게 해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파 종중파는 희낙낙 그냥 표정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일성파는 죽상이 됩니다. 이게 메시지가 소련도 김일성 버렸다. 중국도 김일성 버렸다.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이때 김일성의 괴력을 발휘해요. 말하자면 방탄복을 입고 딱 이 주석궁에 틀어박혀 갖고 11월 초까지 무려 8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해. 그게 종파 숙청이에요. 그러니까 종파주의자 그러면 이 평양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욕이거든요. 그 종파주의자가 뭐냐면 56년에 김일성 제거하려고 칼 뽑았던 놈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종파주의자입니다. 8개월을 버텨 무려. 지금 이재명이 버티듯이. 그런데 10월 20일경부터 헝가리에서 반소 민주화 시위가 격렬하게 터집니다. 헝가리 군경이 진압을 거부하고 진압에 실패하게 되자 소련군 탱크가 밀고 들어가서 헝가리 시민 약 3,000명을 깔아 죽이고 13,000명을 부상시킵니다. 사상자가 16,000명입니다. 이건 당시 헝가리 인구의 0.5%쯤 됩니다.
지금 한국으로 치면 사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5만 명쯤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만 명이 소련군 탱크에서 깔려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가 그 후르시초프하고 모택동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헝가리 학살 직후에 소련과 중국은 마음을 고쳐 먹어요. 야, 이거 일성이 드러냈다가는 그 파급 효과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성이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서 일성이가 이때 인생 잭팟을 맞는 거예요. 이거에 바탕을 둬서 그러니까 중소 사이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헝가리에 의해서. 그때 굳힌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그 똑똑한 아들내미, 똑똑하고 아주 악마 같은 아들내미가 그걸 가지고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일사상 체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본 게 자기 계모의 오빠이며 김일성의 평생 동지였던 김광협, 당시 2인자를 손을 봤죠. 70년경에, 1970년경에. 어제 이재명의 승리는 1956년 11월 김일성의 승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은 이 잠재적으로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도 관계가 안 좋을 거고 민주당 당내에 그 숨어 있는 비명, 반명, 그 색채와도 관계가 아주 안 좋을 거고 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옛날엔 힘 많이 썼을 텐데 어두컴컴한 지하 지도부랑도 관계가 안 좋을 거예요. 거기서는 극적극적하면서 야, 저거 제명이 드러내야 포스트 이재명 가야 우리가 멈춰 설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제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걔를 바보 아닌데 프로인데. 그런데 그게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냥 그동안 뭐 돈으로 처발랐던 뭘로 처발랐던 뭐 온갖 술수를 부려서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억지로 막은 거죠. 반면에 김일성은 10월까지 이 소련 바람 들리고 중국 바람 들려서 그리고 남로당 그 잔당들 이렇게 해서 김일성 날리자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을 피해 가지고 10월까지 딱 주석공에 버티고 방탄복 입고 있다가 11월 달에 분위기 확 바뀌어서 소련과 중국 분위기 바뀌니까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유일체제 구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이 당시 북한의 운명을 잡고 있었던 소련 중국이 김일성을 선택한 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 의한 선택이 안 벌어지죠. 그냥 혼자 자기 재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패배라고 저거 안 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사법부가 타락해 있는 거고, 그건 사법부 안에서 자정운동, 숙정운동이 일어나야죠.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패배고, 당내 비명계의 패배이며, 국내 지하세력 지도부의 패배예요. 이자들의 이 3자의 장기적, 진정한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을 제거했어야 돼. 포스트 이재명으로 넘어갔어야 돼. 이재명 하나를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들이 무기력하고 무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재명한테 코가 껴서 질질 끌려가는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재명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참 그 실정을 보면서 제가 허탈할 지경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의분을 느끼고 더 싸우면 됩니다. 우리는 성숙 진화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재명이 이끄는 대장동 스타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